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그 고석규 총장님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재근 사장님 좀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근 사장님, 화면 공유, 예, 지금 하겠습니다. 이게 뭐 명함이 아닙니다. 지금 제거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떤 게 그래, 나와 있습니까? 이 제가 화면 화면 공유, 중앙에 떠 있죠. 지금 공유 제거를 했거든요. 다시 공유를 했다가 다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지금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면, 남아 있네. 우리 지대영 선배님 지금도 이거 화면에 남아 있죠. 뭐 제거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자, 지금부터 우리 고석규 총장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한 20분 지연이 돼버렸네요. 아까 소개는 우리 이진환 교수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고석규 총장님 그 남도 섬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다공부 모임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데서 조금 생뚱맞은 얘기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해운업이라든가 또는 이게 조선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인문학자고 또 역사학자라 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신선할지 모르겠지만 좀 생소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의외로 굉장히 덥네요. 예. 제가 이 모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데는 김현빈 대표께서 제 책을 어떻게 보시고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흔쾌히 이 모임에 올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 또 좋은 기회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화면이 예, 예,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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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 책이 그 책 표지입니다. 책 표지고요. 이건 도서해양학술총서 45번째 나온 책입니다. 제가 그 책 그 뒤에 문화로 우뚝 서는 해양국가를 지향하며라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전라남도의 도서해양 지역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독창적이고 다양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스토리에 보고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작년 3월에 나왔으니까 비교적 최근 저작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뭐 지역신문이긴 합니다만 광주일보에 이렇게 그 책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섬에 대한 관점은 저마다 다르다 뭐 등등으로 시작해서 책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사진은 여수 검은도에 대한 사진이고요. 뭐 제 끝에 말미에 뭐 제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 좁은 땅은 육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섬의 육지를 말하는 거죠. 비록 작지만 안전하고 또 안정된 수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섬 하면 혹시 육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주 먹거리가 농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안전하면서도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죠. 반면에 넓은 바다는 위험하지만 큰 소득을 안겨줍니다.
이번에 배가 들어오면 뭐 등등 하면서 넓은 바다에 대한 기대가 크죠. 그래서 섬 사람들은 이 모순되는 두 가지 자연에 적응하면서 독특한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다양하면서도 뜻 가득한 섬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뭐 그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 적어주었습니다. 이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여행 학술 총서로 내었는데요. 이건 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총 46권의 총서를 냈습니다. 제 책은 그 중에 45번째 나왔고요. 여기 뭐 저에 대한 소개가 책에 좀 있는데요. 아까 그 이진환 교수께서 뭐 저하고는 같이 이진환 교수는 한국사학회에서 이사로도 같이 활동하고 했었습니다만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했고요. 제가 목포대 사학과의 교수로 재직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제6대 국립대 총장, 국공립대 총장회의 회장 등을 연임했고 학회 회장도 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의 시선으로 역사 쓰기라고 하는 관점으로 역사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서남해 지역에 다도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소장을 계속 거쳤고 이 도서해양의 여러 가지 문화를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업단이 있었는데 그 사업단 단장도 역임을 하면서 도서해양 문화를 특화시키는데 좀 앞장서 왔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도서해양 학술 총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도서 지역의 주민과 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여기 그 도서해양 문화 학술 총서 13권에 대한 소개가 앞에 있고요. 저도 여기저기에 관련된 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권부터 46권까지의 목차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45권이 빠져 있는데 바로 그게 제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PT에는 없었는데요.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하나였습니다. 즉 해양경찰 뿌리찾기라고 하는 그 공동 연구를 했었는데 뭐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조선시대 부를 맡아서 했습니다. 2019년에요. 이거는 그 해양경찰의 뿌리찾기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해양사를 정리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여러분들 그 해양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경찰의 어떤 그 뿌리로서 조선시대에도 이제 추포무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추포무사. 그러니까 중국의 황당선이 오면 그 황당선을 쫓아가서 잡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하는 무사 집단들이죠. 추포무사가 있었고요. 이런 조선시대 역사 중에 조금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1500년인데요. 연산군 때입니다만 해랑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랑도는 지금 중국 영역이죠. 바레만 인근에 있는 그 섬인데요. 중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 관계를 물론 다 맺었는데 이게 그 마이크 켜주신 분들은 좀 꺼주셔야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이 추포 대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 영토인 해랑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도적들을 해랑적들을 잡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독특한 일이라 잠깐 소개하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쓴 그 해양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배타적 경제 수요, 그리고 해안선, 그 다음에 5대 갯벌 자원, 그리고 3,300여 개의 도서들, 그리고 세계 해운의 주요 항로상에 위치한 항만들 뭐 등등 해서 섬과 바다는 우리나라가 바로 천혜의 해양국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양 국가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알다시피 94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었죠. 그래서 뭔가 바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적으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도 96년도에 5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로 정했죠.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최근에 이제 섬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에서 그래서 3월 20일 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는데 이건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날, 섬의 날 이런 것들이 다 지정된 우리나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양문화의 재인식을 통해서 진취적인 해양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해양력을 넘어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4년에 해양법 협약이 발의됐고요. 그래서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도 신설했는데 여러분도 뭐 알다시피 해양수산부가 신설되었다가 또 폐지되었다가 또 재신설되고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양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뭐 월터 로리가 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근데 그 바다를 지배하는 것의 주요한 목적은 바로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바다를 지배하는 목표는 물론 세계의 부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다는 모든 것을 담는다라고 해납백천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쓰는 말이죠. 우선 우리 동양권에서는 한자인 바다를 풀어보면 물, 사람, 그리고 어미모자를 써서 그것이 모아져서 바다가 되고요. 이건 서양의 경우인데 엘저는 찬 수원번의 시 바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나는 거룩하고 다정한 어머니 품 안으로 돌아가리 인간의 어머니요 연인이 바다의 품으로 해서 인간의 생명이자 문화의 원천이 바다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즉 바다가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이 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바다가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탈레스 이래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 그것은 이제 만경창파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는 해납백천, 즉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백천학해, 그 온갖 그 뇌는 바다를 메우고 또 그런 바다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 강은 같은 물이지만 강은 바다를 배우며 흘러서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백천귀해, 그리고 모든 민심의 향방이 한 곳으로 통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다. 그래서 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그 동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고 날짜는 8월 8일. 8월 8일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최초의 포스터인데 무한대를 상징하는 마크죠. 그래서 섬의 발전이 무한대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고 한국섬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목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1회 기념식은 목포에서 했죠. 이제 또 아마 3회가 여수에서 있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로 우뚝 서는 해양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물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얘기 있고 이 물이라고 하는 거, 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우리가 어디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장벽 같은.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바다를 오히려 중요한 통로, 세계로 향하는 길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방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지중해 로마 시대부터를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데 뭐 알다시피 지중해라고 하는 건 출발부터 바다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문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서양의 문명은 남쪽의 해양 문명이라고 동양은 물론 중국이 상징하는데 중국은 알다시피 대륙 문화죠. 그리고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그렇게 바다까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모든 일을 육지 안에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황색의 대륙 문화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조선 후기에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양의 제국주의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로 우뚝 서는 해양국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문화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이제 요즘 벌써 이제 식상한 말이 되어버렸겠지만 문화의 시대가 왔고 문화 산업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즉 한류가 세계를 이렇게 달굴 줄은 미처 생각 못했죠. 뭐 흔히 말하듯이 BTS 음악에서 그리고 기생충이 영화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에서 트라이앵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지 아마 10여 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해양에도 그런 다양한 많은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해양 문화 정책을 통해서 그런 우리나라의 해양 문화도 세계적인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인문학적인 바탕, 그것이 없는 해양 국가는 껍질 해양 국가에 그칠 수 있고요. 또 성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양 국가가 되려면 이 해양 문화에 대한 인식, 그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쓴 이 책은 문화의 시대 문화 경쟁을 높이고자 스토리에 보고 남도의 섬과 바다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역사는 히스토리, 말 그대로 스토리의 보고가 되죠. 그래서 이야기 창고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도서양 문화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 창고로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도 모자라는 그런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재를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걸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책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에서 몇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역사, 유배와 표류, 섬과 사람들 3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남도라고 하는 건 주로 전라남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 역사 이야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고대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뭐 그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다 그 완성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 있긴 하죠. 그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서남해의 그 섬들이 한중일 삼국을 잇는 해로상에 있으면서 바닷길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오히려 그 선사문화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고대에는 여기 군현의 치소들이 거기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기도 했는데 때로는 그 바닷길이 외구의 침략이나 황당선이 출몰하는 그 불편한 길이 되기도 했었죠. 그것 때문에 고려 말에는 이제 공도정책이라는 것을 취해서 한때 빈섬이 되기도 했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새로운 땅으로 부상하면서 입도조의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입도조라고 하는 건 섬에 들어온 최초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 후기에 섬에 사람이 처음 들어왔다는 뜻은 아니고 현재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연결되는 조상이 그때부터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 이제 전라 그 좌우수영을 비롯한 수군진, 이 수군진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이 섬과 바다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외국의 자진 침략으로 비롯되는 외변들, 중국의 황당선, 그리고 근대는 제국주의 침략까지 섬과 바다가 겪은 힘든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내용이고요. 한편으로 섬은 민중의 꿈을 담은 이상향으로서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도 진인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섬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묘하게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섬 출신이 많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수륙 일관의 정신에 따라서 육지와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이제 유배와 표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잘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또 유배인은 흔히 양반 관료들만 유배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는 5가지 형벌이 있었어요. 태장, 도, 유, 사라고 하는 건데요. 사는 죽이는 거고요. 바로 그 밑에가 유배예요. 그러니까 유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벌이죠. 그런데 5가지 벌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벌칙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인이나 관노나 거강꾼, 이게 브로커인가요? 이런 거강꾼, 책잔수 또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유배의 대상에 끼었죠. 그리고 이런 유배인들이 남긴 사연들 다양한 굉장히 많은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우봉 조일용과 같은 그 예술인이 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예술의 경지를 높이는 그런 변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 절도정배지라고 해서 절도라고 하는 건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유배를 보내는 건데 이 절도정배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섬의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또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류 이야기입니다. 이 표류도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루 다 이 조그만 책에서도 다 담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표류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병생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즉,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표류라고 하는 건 사람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죠. 태풍을 만나거나 하게 되면 누가 언제 표류를 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무상송환,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거나 일본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어느 경우든지 서로 무상으로 각각의 나라에 돌려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합의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외로 이 표류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설화로 대중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표류기나 표류 설화들은 유럽에 있는 그 다양한 바다 관련 이야기도 있죠. 오디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의외로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 베른의 15소년 표류기 같은 게 있으면 우리도 의도기라고 하는 비슷한 내용의 그 표류 기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바다는 무서운 거 싫은 곳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세계로 나가는 탈출구로 여기기도 했고 바다를 가르는 건 대장부의 일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고 또 해외 통상까지도 조선국 후기에 통상까지도 주장하는 그런 진취적인 활동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표류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한자로 얘기하는 자는 선인도, 불로장생하는 신성계가 있다. 겉하지도
뭐 괴물이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대인도는 식인종이 살고 있고, 이상향은 그야말로 이제 유토피아죠. 그다음에 여인국은 여인들만이 사는 나라. 명랑국은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3부는 뭐 제가 그 도서문화연구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섬들 중에서 관심 있는 섬들을 조사를 해봤고 그 섬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전설이 된 민권운동가 김일수라든가 또는 뭐 이대원이라든가 뭐 몇 가지 얘기들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대원의 얘기, 또 민권운동가 김일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게임의 볼모가 되었던 검은도라든가 이상과 유토피아 얘기 이런 그리고 성과 바다를 통해 함께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드는 글로벌맨이 21세기의 해돋이인이 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요 얘기들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췌한 주제들인데요. 뭐 이것이 아주 뭐 대표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발췌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외구가 직도하는 즉 그 일본의 외구가 곧바로 도착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전라남도의 수군진국 좌우수영, 또 우수영의 이제 추조 폐선사고, 연해제도군이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수륙일관의 정신과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트 게임의 볼모가 되었던 검은도, 유토피아와 에우토피아, 글로벌 시대의 기회의 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구가 바로 도착하는 곳은 주로 삼도다라는 얘기가 많이 하는데요. 이거 뭐 오성 이항복이죠. 외구 대책이라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는 외적 중 그 태반이 고토라고 하는 오도라는 섬에서 온다. 그래서 고토에서 동남풍을 타고 삼도로 와서 밤을 지새고 선산도를 지나 고금도나 가리포 등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대마도에서 동북풍을 타고 연화도 욕지도 사이 이르러서 밤을 지새고 곧장남해 미조 방답 등 지방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이제 외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두 가지 바닷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당시에 조선시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고토가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요 삼도가 지금 검은도입니다. 검은도. 삼도로 와서 선산도에서 가리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남일도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이 스시마가 또 외구의 본거지죠. 스시마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연화도 욕지도 거쳐서 미주항 방각진을 거쳐가지고 또 호남으로 오는 이런 형태의 그 길들이 당시에 대표적인 침략의 길이었고요. 따라서 당연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일대에 수군진들이 설치가 됩니다. 사실 이 전라도에 우리나라 수군진의 대부분이 설치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설치가 되고 그 중에 중심은 이 우수영과 좌수영이죠. 그래서 우수영과 좌수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남지도에 표현된 우수영과 좌수영. 예, 당시에 좌우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 그 왕이 바라봤을 때 왼쪽이 좌, 오른쪽이 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라남도의 오른쪽이 우수영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좌수영이고요. 전라남도 왼쪽이 우수영이 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왕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볼 때 좌우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좌수영입니다. 즉 여수에 있는 거죠. 이 좌수영은 진남관을 비롯해서 각종 관악 건물들이 상세하게 남아있는 이 영성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부분 다 파괴됐고요. 이와 같은 진남관이 최근에 또 뭐 잘 복원이 돼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진남관은 관련된 건물로는 가장 큰 건물이죠. 정유재한테 소실된 진해로 터에 진남관을 건립했고 또 소실되고 하는 걸 다시 또 재건하고 해서 지금 현존하는 지방관악 건물은 가장 큰 그런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 좌수영은 여기 오관 오포를 통제했다고 하는데요. 이 좌수영의 그 관할 구역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좌수영과 우수영의 경계가 한때는 좌수영에 좀 더 많은 거를 하고 때로는 또 우수영이 더 많은 걸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관할 구역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여기 이제 군들이 있잖아요. 뭐 보성군, 나가군 이런 군에 접근하는 것과 이 바다에 있는 진에 접근하는 거리가 뭐 예를 들면 바다로는 오히려 가깝고 육지로는 멀고 뭐 그런 관계들이 생기는 바람에 이 때로는 5관이 뭐 7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임진왜란 때 5관 5포가 전라 좌수영이 강화라는 곳이었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구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수영과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 추접 훼손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잘 알려지진 않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요게 그 사실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곳과 비슷한 곳이요. 추조라고 하는 건 가을철에 수군들이 훈련하는 것을 추조라고 합니다. 춘조, 추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을철에 훈련을 하다가 태풍이 불어서 큰 사고를 당한 그런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366년 전인 1656년 8월 15일. 이게 음력 8월 15일이었으니까 추석날이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라호 태풍도 추석 때 왔고요. 이번에 왔던 흰남노도 추석 근처에 왔잖아요. 추석 며칠 남겨두고 가을 태풍이죠. 이 가을 태풍이 실제로 여름 태풍보다 훨씬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전남감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타는 아니고요. 전라감사가 아니고 당시에는 이 나주가 돼야 되는데 나주에 영모 사건이 발생해요.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 조선시대 때는 그 지역을 강등시킵니다. 그래서 전주와 나주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남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주와 남원에서 전남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러다 다시 또 나주로 환원이 되죠. 근데 이때는 전남이라고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이 전남이 지금의 전남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수영 앞바다에서 수군 1000여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엄청난 참사가 나타났다. 즉 전라 우수자였던 이익달이 여러 고을의 전선을 통솔해서 바다로 나가 수군을 조련시키던 중 갑자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났다. 이때 훈련 중이던 금성은 나주고요. 영암무장, 한평, 강진, 부안지도 등 고을의 전선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나 침몰됐다. 죽은 수절이 1000여인이 되었고 진도군수도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게 당시에 서남풍재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이 불렸었어요. 서남의 바람으로 일어나는 큰 재난이죠. 이때 당시에 불었던 바람은 구풍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태풍이라는 그 한자를 쓰잖아요. 태풍. 이 태풍이라는 말은 근래 쓰는 말이고요. 예전에는 구풍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구풍. 이게 큰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태풍의 태자도 바람풍자 옆에다가 큰 태자를 쓰죠. 근데 그 태풍이라는 한자는 태풍이라는 데만 써요. 독특한 그런 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다를 흔들어서 배를 뒤집을 정도의 매우 강한 태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번에 변고는 막중한 재해로 역사책에서도 나타난 기록이 없고 듣지도 못한 거다. 동네에서 시작해서 진도에서 끝을 냈다. 이게 아마 태풍의 방향이 이제 영남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남 쪽으로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해안 일대를 휩쓰고 지나갔는데 호남의 전선이 13척이나 파손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가옥을 무너뜨리고 들판을 진동시키고 사람들이 날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박이 갑자기 내려 백성이 죽거나 다치는 이가 100여 명이다. 또는 큰 비로 강물이 불어 농민이 빠져 죽는 이가 40여 명이다. 밭에 쌓아둔 곡식이 저절로 발생한 화재를 못 탔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수천여 명이 이른다라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 지난 역사에 없었던 바이고 국조 300년, 즉 조선왕조가 생긴 지 30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태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그 670명 정도로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는데 약간 최초에는 이제 1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다가 지금 이제 1000명 가까운 수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죄 없이 죽었고 곳곳에서 고아와 과부들의 온통한 부르짐이 하늘에 사무친 지경이었다. 사고가 난 날은 바로 추석 저녁이었으니까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컸을 것이다. 사라, 매미, 흰나무 다 가을 태풍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진도로 넘어가는 진도대교고요.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우수영 마을입니다. 요거는 그 우수영 마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은 거고요. 이 우수영을 중심으로 커다란 사고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6년 10월에 이제 이때가 이제 세월호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걸 인식해서 이때 1000여 명이 죽은 이것들을 위로하는 그 추모제를 가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추모제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잊지 않고 한 건데 이제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연관돼서 한 번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아주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이어지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연해 제도 군의 설치인데요. 대한제국 출범을 앞두고 1896년에 뭐 전주 나주 남원부 연해제도에 군을 설치한다. 뭐 이렇게 전주 나주 남원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섬들이 육지부의 관할을 받고 있었어요. 즉 신안군에 있는 섬들이 실제 행정구역상은 나주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 나주 남원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서남해 안에 있는 섬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완도, 돌산, 지도군이라는 세 개의 섬만으로 이루어진 군을 설치하는 거고 군의 치소로 가리포진, 방덕진, 지도진을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만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군 단위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군 단위 행정구역이 섬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삼남지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장각에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그 서남의 섬들을 그려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닷길도 붉은색으로 자세히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왼쪽에는 제주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스시마가 있습니다. 대마도가 있죠. 그리고 거기까지 다 바닷길 표시가 돼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두 개의 다리가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대마도도 거의 우리나라의 영역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섬은 물론 그 전라도 쪽에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섬을 자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섬의 지위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게 이제 조선 초기로 올라가게 되면 큰 섬 외에는 거의 표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섬들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고 따라서 당연히 행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까 이제 입도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때 섬들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이렇게 섬들이 지도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윤두서라는 분이 그린 동국여지 지도의 동국여지의 지도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게 호남 부분만 따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여기도 섬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적어가지고 굉장히 그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 왼쪽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있고 대마도가 있어서 마치 대마도까지도 우리나라의 영역으로 거의 인식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한편 그 18세기 전후에 가면 절도 정배지가 많아진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유배를 섬으로 많이 보내요. 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립되니까 유배지로 활용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배지로 활용되는 섬이 여기 이제 색깔을 좀 달리 표시했죠. 그런 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섬의 대부분이 호남이에요. 호남에 있는 섬들이 늘어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섬이 유배지로 활용되냐 하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는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배인들이 거기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유배인의 먹거리를 대개 책임져 줘요. 물론 유배인도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따라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섬으로 사람을 보내지는 않아요. 따라서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뜻인데 이제 그게 늘어나는 건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있고 유배인을 뒷바라지할 만한 역량이 있는 곳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절도 정배지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서유표라는 곳에서 서남쪽 바다 여러 섬이 그중 큰 것은 둘레가 100리나 되고 작은 것도 50리가 된다. 별이나 바둑알처럼 많은 데다 작고 큰 것이 서로 끼어 있어 수요가 대략 1000여 개인데 이것이 나라의 바깥 울타리다. 바로 섬도 우리나라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수원사라고 하는 관청을 두어서 섬을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섬의 영토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군 논의가 나옵니다. 섬에 섬만으로 된 군을 설치하자. 그래서 여기서 나주제도라는 건 나주 소속의 여러 섬들인데 그게 바로 대부분 지금 신안군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것에 읍을 두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이처럼 이제 섬에다가 섬만의 군읍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건데 대개는 이 섬을 인접 육지부에 붙여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 섬만 따로 떼어서 군으로 설치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오랜 기간 논쟁을 벌여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섬만으로 군을 설치하자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해방, 즉 그 바다를 지키는 것, 바다를 방어하기 위해서 섬만의 군읍이 필요하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혹시 섬이 반역의 섬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좋은 노를 관리하고 다섯 번째로는 왕의 교화가 미쳐서 육지와 같은 국토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하자.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1896년에 이런 섬만의 군읍이 설치가 되는데 이게 167년 만에 긴 논의 역사 끝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군을 설치하는 것은 도서와 육지를 한 가지로 여기려는 지극간지, 즉 수륙 일관, 땅과 물을 하나로 여기는 그래서 섬으로서 여러 섬을 관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원문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군을 설치하는 것은 도서와 육지를 한 가지로 여기려는 지극한 뜻이다. 나중에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1896년이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해 갈 때죠. 그때는 물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 안 했으니까. 이 1896년에 설치하면서도 거기에 꼭 교육시설인 향교를 설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이런 향교들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완도, 지도, 돌산에 향교들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여수군에 만들어지고 이런 지역에 교육시설인 향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향교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하나의 그 행정적인 역할을 맡는 군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거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 거문도를 이해하려면 물론 제국주의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국주의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외적으로 산업화된 유럽까지 포함해서 자본 수출 시장을 식민지로 확보하려는 경향을 갖게 될 때, 즉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이를 때, 이때를 이제 제국주의 단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알다시피 제국주의가 되면 여기 중국인데 중국을 놓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등 여러 나라들이 찢어 먹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제국주의 세계 분할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미국령, 영국령, 프랑스령, 독일령 해가지고 세 개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형태로 제국주의 지배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동양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영국 이렇게 되는데 이 태국이죠. 태국만 식민지가 안 돼요. 식민지가 안 되는 또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식민지화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러시아와 영국이 대립을 합니다. 러시아와 영국이. 러시아하고 영국은 서쪽에서, 유럽에서도 대립을 하고 동쪽에서, 즉 우리나라를 둘러싼 곳에서도 대립을 합니다. 그 영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당시에 세계 제국주의의 대립의 가장 큰 구도였는데 그것이 묘하게 우리나라로 불똥이 튄 거죠. 어떻게 불똥이 튀었냐면 거문도 사건이라는 것은 1885년 3월 1일부터 87년 2월까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건데요. 그 이후에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통해서 대립이 완화되고 러시아가 조선에 오는 것도 점령하지 않는다 약속하자 철수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긴 합니다만 갑자기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거문도인데 거문도는 서도, 동도 이런 고도, 섬을 이어주고 고도가 중앙에 있는 섬이고 여기가 이제 중심지입니다. 이제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큰 배가 들어올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항구였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그 거문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서로 묘하게 이제 분쟁지가 됩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그 판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판데는 여기 헤라트라고 하는 곳인데, 즉 러시아가 인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에요. 한편 이 거문도는 이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러시아가 이제 이 태평양 쪽으로 나오는 길목에 있는 섬이 또 거문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문도는 러시아가 나올 수 있는 길목이고요. 이 판대는 역시 또 러시아하고 영국이 경합을 벌이는 그런 경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거죠. 이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갑자기 영국과 러시아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싸우는 그런 여파가 갑자기 거문도에 미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이 판대 위기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속합니다만은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경계 문제가 불거져서 영러 관계가 악화되자 영국은 이를 기화로 그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던 거문도를 점거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제 책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거문도는 해안국가인 영국과 대륙국가인 러시아가 싸우는 그레이트 게임, 당시 사람들 다 그걸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놀이말이 되었다는 셈이죠. 그래서 이 거문도에는 지금도 영국군이 불법 점거해서 그 흔적으로 영국군 묘지가 남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영국군이 점령 당시에 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해서 오랫동안 지배할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상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해저 케이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또 그 유토피아와 에우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유토피아는 알다시피 이 세상에 없는, 어디에도 없는 땅이죠. 토마스 모어의 얘기가 나왔고 이 유토피아의 지도인데요. 유토피아는 원래 반도였다고 하죠. 육지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다를 파가지고 섬으로 만들어서 접근이 어렵게 만든 거죠. 일단 이상국가가 되려면 뭔가 외부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담고 있고 나아가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 완전히 현실로부터 격리된 어떤 사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는 어떤 완전한 사회, 그것을 유토피아적인 상상으로 만든 거죠.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토마스 모어나 프란시스 베이컨은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썼어요. 각각 이상사회를 그렸는데 이게 뭐 시대 차이가 많죠. 이거 고대,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는 중세고 베이컨은 이제 근대로 넘어올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도는 이제 11세기 후반에 그린 지도니까요. 요거는 이제 지도를 거꾸로 놨죠. 북쪽과 남쪽이 바뀌었어요. 이제 요게 아틀란티스고 이게 아프리카고 이게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아틀란티스는 지중해를 벗어나서 나오면 있는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큰 섬, 그러니까 섬이라기보다 거의 대륙에 가까운 뭐 그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저서 대화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티스에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상세히 써놨는데 나름대로 이상적인 국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이야기거리인데요. 여러분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말 아마 선박하시는 분은 다 잘 알 텐데요. 헤라클레스의 기둥 뒤편에 큰 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무언가 하면 이제 스페인 국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페인 국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둥이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여기 그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지브롤터 해협의 그 양쪽에 꼭 기둥처럼 생긴 큰 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부터 헤라클레스 기둥이고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에 이상국가인 아틀란티스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홍길동의 율도국 얘기가 있죠. 알다시피 율도국은 홍길동의 이상사회입니다. 홍길동이 세운 이건 19세기 밀라네 시대에 퍼져나간 거고 이렇게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상사회로 그렸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의 어떤 그 모순들이 섬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섬을 이상사회로 그렇게 그리게 된 경우가 많고 그러한 섬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육지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해도 진인설로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어떤 밀란의 제도 이념 같은 걸로 활용되었던 거죠. 뭐 청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이건 완도에 있는 섬인데 그 관광지 지금 유명하죠. 이게 살아있는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당시 이제 김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그 소도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원, 무릉도원이라는 말이죠. 근데 작은 무릉도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청산도라는 것이 작은 무릉도원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섬의 이상사회라고 하는 인식들은 이런 조선 후기에 면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도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청산도는 뭐 이와 같은 다랭이 논으로 또 유명하고요. 좀 가서 이렇게 힐링하고 있고 좀 이렇게 그 슬로우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상징적이죠. 살아있는 무릉도원 청산도가 있습니다. 21세기 해돋이는 즉 섬에서 나타날 메시아 그건 뭘까? 그건 이제 글로벌맨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1세기 세계와 글로벌 시대를 열어주는 키워드는 해양이죠. 대항해 시대 이후 바다는 이미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였는데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군도 예전에는 오로지 이순신만을 선양하고 있었는데 뭐 얼마 전부터는 장보고를 선양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럼 장보고는 뭐예요? 결국 바다를 개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바다를 방어하는 이순신만이 아니라 바다를 개척하는 장보고 이걸 선양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활동하는 곳이 세계의 모든 바다가 됩니다. 따라서
그 세계의 모든 바다 현지에서 국민을 직접 수호하려면 우리 해군도 세계의 해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맨으로서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장보고를 선양하게 되는 거죠. 장보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21세기의 해도진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글로벌, 세계,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개척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토피아는 언뜻 보기와는 달리 디스토피아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토피아 하면 그 평등과 풍요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토피아는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정한 물질적인 풍요,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그렇게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무언가 통제를 하게 돼요. 즉 행복한 통제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치 무슨 그 1894나 아니면 저기 뭐 다른 디스토피아를 다룬 뭐 소설이나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언뜻 뒤돌아보면 그건 굉장한 독재국가의 모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루이스 몬포드가 유토피아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고전 유토피아 저자들이 다 독자적인 경향이 있었다. 독재가 아니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상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토피아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유토피아의 꿈마저 포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로 에우토피아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하고 에우가 그리스 말로는 발음이 똑같다고 하죠. 그래서 유토피아, 에우토피아 이게 조금만 바꾸면 세상에 없는 곳이 좋은 곳이다 라는 표현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우토피아라고 하면 정말 세상에 있는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섬을 바로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 상상과 연결시켜서 좋은 곳, 가고 싶은 섬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해양 문화를 이용해서 같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드는 일에 모든 나라들이 협력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차피 해양 문화라고 하는 건 국제성과 개방성과 진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양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잠재된 해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인식하고 그걸 발현할 필요가 있고요. 요즘은 좀 됐지만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개발이 빠졌어요. 이제는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갯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평만은 2010년에 이것도 새만금처럼 매립하려고 했어요. 근데 매립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때 가져가지고 한평만은 보존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 보존은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해양이, 갯벌이 특히 이 무궁무진한 탄소 중립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상승의 해양 문화를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테고요. 인문학적 지식,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더 합쳐지면 훨씬 더 풍부한 해양 국가가 되리라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총장님 정말 아주 좋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핥기식으로 해서 좀 그런데요. 예, 양해 바랍니다. 예. 예, 너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